일단은 정책금리가 100%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예전에 국제부스 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르헨티나 물가가 지난 8월에 123%라고 하더라고요. 나 돈 못 갚어, 배째. 이거 아니겠습니까? 10월 모라토리움 선언도 멀지 않았. 저는 근데 사실 예전에 브라질 국채는 지금 쌀 때 한번 사시라란 말씀 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가 100%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준금리 하면은 100%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게 가능한가라는 느낌조차 있는데요. 이는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 정치부에 한 2, 3개월, 3, 4개월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 이렇게 남미 국가들이 힘들 거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진행자분님이 이렇게 처음 질문 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나라 국민들 정말 살기 힘들겠구나. 정말 이 정도로 이게 물가 상황이나 금리 상황이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이긴 한데, 이게 문제는 또 그렇게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 잡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페소화 가치가 이 하락하는 게 멈추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 나라 국민들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전제로 깔고 싶은 건 하나는,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 기자이긴 합니다만 경제 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를 보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정책금리가 100%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예전에 국제부스 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 나라가 그 정부 통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유지를 위한 하나의 그 노력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은 이 나라가 거의 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물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진행자님의 질문을 받고 한 물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최근 물가가 어느 정도 좀 되나 봤는데, 아르헨티나 물가가 지난 8월에 123%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바이마르 공화국 때 보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엄청나게 뜨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재자가 나왔고 여러모로 세계 2차 대전까지 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각국에서 좀 많이 도와주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제가 찾아봤는데 아르헨티나가 최근 40년 동안에 디폴트만, 그러니까 2020년까지 포함한 9번, 2020년 제외하면 8번의 디폴트를 일으켰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디폴트라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 돈 못 갚어, 배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국제 신뢰도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이 나라에 대한 뭐 알겠지만 대표적인 우리나라 포퓰리즘 나라를 언급할 때 보면 아르헨티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과 영역에 대한 어쨌든 일정한 수준에 따라서, 경제 성장 정도에 따라서 같이 이제 통화량을 발행을 하고 통화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밖에서는 돈을 빌려오기 힘들고 내부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돈을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려서 뭔가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게 패착이 점점 누중돼서 이제는 거의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까지 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원도 많고 영수도 엄청나게 넓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운 나라인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또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물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이게 기준금리와 물가 같은 경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물가에 대한 이 우려가 높아지면 기준금리를 이게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르헨티나 통화 단위 페소에 대한 이 국제적인 신뢰도 너무 낮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저기 연준의 그 이제 기조가 긴축을 조금 더 오래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미 국채 시장에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 정도 역할을 하는 미 국채 10년물이 어제가 오늘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 정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2007년 7월 이후로 거의 한 15년, 16년 만에 정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긴축을 계속 할 것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마침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 어디 공개석상에서 지금의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금리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나라가 아작이 납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든데 3.5%의 금리를 갖고 어떻게든 버텨나가려고 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거의 이제 국채금리 이제 10년물이 0.5%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거의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오매불망 미국 연준이 긴축을 좀 풀고 달러를 푸는 정책,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바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럴 정도고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런 나라는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10월 모라토리움 선언도 멀지 않았다라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좀 봤는데 상당히 한숨이 나오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악취도 계속 되면은 그게 악취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뭐라도 10번째를 선언한다라고 해도 이미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나라는 이미 열등생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기준금리 100%면은 일반 금융에서는 뭐 거의 돈 빌리기 힘들 것 같고, 좀 상상도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끔찍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이 나라가 또 예전에 그 군부 독재를 또 많이 겪다 보니까 정치 체계상 투명성도 좀 많이 좀 부합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좀 정치 체제, 투명한 정치 체제, 그 다음에 어떤 성장에 대한 그 산물을 공평하게, 투명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 그 다음에 대외적인 신인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경제 구조가 탄탄하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그 아르헨티나가 제조업이 좀 뭔가 팔 수 있을 만한 게 농산물이나 이런 거 말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기회로 이거를 좀 넘어설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아르헨티나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예전에 브라질 국채는 지금 쌀 때 한번 사시라란 말씀 드렸는데 아르헨티나 국채나 아르헨티나 자산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좀 많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나라가 또 이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좀 낮아졌던 환율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기조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1,350원대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 9월달, 10월달 요맘때쯤에 1,450원대까지 올라갔던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 해서 0.75%포인트씩 파바바박 올릴 때였잖아요. 저는 글쎄요, 제 일생에서 그렇게까지 연준의 기준금리를 올리고 환율이 그렇게 뛸 경우가 또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이 결정되는 게 경제 교과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부 금리나 경제 상황이나 국제 신인도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선진국 경제라는 걸 가정해 봤을 때 현재 환율에 가장 최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준의 정책이랑 달러의 가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물론 한국 경제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 1.3% 정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출도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환율 움직임은 연준 정책에 크게 좌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연준이 긴축 계속 할 것 같고 달러 가치가 계속 높게 상향될 것 같으니까 사실 보면은 달러 외에 유로와 엔화 다른 그러니까 이외의 기축 통화들도 다 맞물려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화 이 좀 약간 좀 그렇죠. 예, 유로와 엔화에 비하면 상당히 포션이 작은데 이거에 대한 변동은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또 이제 금리 차잖아요. 한국이 3.5%로 또 어제였죠. 20일 날 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동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연말쯤 한 번 더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금리차 거의 이제 2%포인트 이상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게 한국이 금리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또 잘해왔으니까 또 코로나 때도 잘 넘겨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본 유출이나 아니면 급격한 환율 변동이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좀 움직였는데 좀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 사정도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전문적인 투자자 아니다 보니까 약간 거시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기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 2007년 9월부터 발발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보면은 환율이 막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막 오르는 대신에 수입 물가는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살기가 너무나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 기업들의 선전이거든요. 제가 오늘 오면서 또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된다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수출도 좀 약간 좀 부진한 상태이고 그 외에 다른 규모의 수출도 반도체 외에는 사실 특출나게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제조업 그 공장들이 많이 해외 이전을 했고, 게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중국 경제에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중국 완제품을 수출한 형태로 거의 한 2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호혜를 많이 봤다고 하면은 지금 그 구조가 좀 깨져가는 것 같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라는 또 이게 한때 자동차 회사가 상당히 유명했었잖아요. 회자가 됐고 쌍용차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 또 전기버스였는데 그 버스가 알고 보니까 실은 거의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와서 조립만 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여기 뭐 손꼬리 달고 타이어 붙이고 그 정도였던 것이죠. 이게 옛날에 우리가 하던 거를 역으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걸 수출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내수에 우리가 쓰기 위한 공산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지금 같은 무역 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효과도 우리나라가 많이 못 보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더 어려운 건 뭐 수입 물가죠. 게다가 요새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 오늘 또 대통령이 또 가셨어요. 중동으로 순방을 가셨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카타르가 그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대통령께서 안보를 주제로 삼아서 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상당히 좀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석유 유가도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내수 상황,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GDP 성장률이 1.3% 정도 올해 예상이 되고 올해 물가 상승률 한 3% 후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3.5%라고 해도 거의 우리가 올해는 2%포인트, 2%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97년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19, 2022년 작년 요맘때였었는데 또 올해 실질 소득이 좀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수에 좀 많이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기마저도 이게 사실 좀 견인차 역할을 좀 많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대안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현재 정부의 그 재정 기조는 긴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좀 줄여서 돈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남은 거는 사실 이제 재정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도 줄이겠다고 하니까 2023년 하반기, 2024년 내년 정도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만한 거를 좀 많이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도 많이 쫓아오고 너무나 중국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 부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좀 필요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상승을 싫어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요 얘기는 그 제가 뭐 만든 문장은 아니고요. 그 예전에 그 애널리스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3프로TV 이런 데 자주 나오신 분이신 한데 그분이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했던 얘기고 그걸 제가 착안을 해서 그분의 동의 없이 쓴 거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제 현상을 좀 이렇게 도식하면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죠? 워낙에 많은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식하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완전신형 경제 정도에서 멈추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리 상승 싫어한다 이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최근에 2, 3년 아니면은 한국이 선진국 경제에 접어든 한 최근 한 5, 6년, 10년 정도를 놓고 기준을 본 거였고요. 그전에는 오히려 금리와 주식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 뭐 상관없이 움직인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왜냐하면은 워낙에 금리가 우리가 높게 유지를 했었고 고도 성장기에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높았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게다가 주식에 대한 투자 같은 붐도 최근 20년 정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터넷 등 이제
발달이 되면서 HTS라고 해서 전자적으로 이제 집에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서 주식 투자라는 게 예전에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전화로 브로커한테 이제 어느 뭐 주문해 주세요 이 정도였던 게 이제 바로 하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도 저축이냐 주식이냐 아니면 펀드냐 아니면 다른 뭐 재테크 수단이냐를 놓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90년대까지에는 저축 외에는 사실 우리가 재테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우리가 선택지를 갖게 된 거였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들면서 우리나라가 중성장, 저성장 되면서 그전처럼 높은 이자를 저축해서 줄 수 없게 된 이유가 가장 크죠. 그래서 거의 뭐 저축이 뭐 외면 받다시피 했었는데 뭐 주식이나 아니면 여러 펀드나 여러 가지 매력적인 재테크 상품들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 주식시장이 사정없이 꼬꾸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또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저축이라는 게 한 뭐 1%, 2% 정도의 낮은 수익률을 아주 안겨다 주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원금 손실이라는 기회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주식과 저축을 어느 정도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거든요.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 봤을 때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놓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만약에 금리가 조금 높아진다고 하면은 원금 손실은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은 저축 수익률이 아깝네, 수익률이 아쉽네라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주식에서 돈을 빼서 저축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1%나 2% 이게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나 아니면 이런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부동산이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을 회피하는 수요로 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4%까지 예금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나쁜 게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주식이나 워낙에 많이 하락돼 있고 최근에 이제 2,400선이 또 무너졌죠. 코스피가요. 게다가 그 대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 최대한 대출이나 신용 끌어다 쓰지 말자라는 주의이긴 한데 의외로 보면 주변에 이게 신용을 많이 끌어다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에 보면 비용이잖아요. 이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의 값이 좀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높아지게 되는 거고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낮아지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대출을 받기도 쉬워지고 더 많은 대출 금액을 또 불릴 수가 있고 그 금액을 갖고 주시장에 넣을 수 있다 보니까 또 부동산 시장에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자산 시장이 좀 가격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긴 하죠. 그래서 극명하게 저희가 봤던 게 2020년 거의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뭐 한 초반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직전까지 한국의 코스피가 3,000선을 달렸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은 순전히 보면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란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0.5% 기준금리 하에서 대출금리가 이제 거의 이제 신용대출도 2% 초반. 제가 기억한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1.9% 정도까지 줬던 것 같아요. 고금리, 그러니까 고신용자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에 돈을 땡겨오기가 편하다 보니까 이게 좀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여러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좀 커졌던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근데 이 기준금리가 너무나 급박하게 오르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사실 보면 이런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신용대출 받았던 보니까 이게 거의 이자가 거의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상당히 부담이 큰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고도 성장기가 아닌 그러니까 어떤 선진국 경제에 접어들고 결국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가격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가 된 경제 하에서는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아니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런 자산시장에 대한 그 흐름이 정말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돈의 반응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보면은 저희가 연준의 이런 행방에 아니면 연준의 언변에 이거를 많이 주목하게 된 거 몇 년쯤 됐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최근에 그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 10년물이 16년, 17년 만에 거의 이렇게 5% 상단을 깨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금 현재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사실 보면은 작년 뭐 7월, 8월에 한 9%, 10%까지 갔던 게 지금은 3.5% 정도 단계라고 하면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좀 낮출 때가 좀 되지 않았냐, 좀 점진적으로 좀 낮추자 라는 뉘앙스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단호하게 이걸 얘기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또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는데, 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분간 긴축 계속 될 거고, 금리도 앞으로 좀 계속 기준금리도 계속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채권을 투자를 하는 뭐 연기금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춘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장기채의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은 가격 이걸 뭐 매력도라고 본다고 하면은,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기존 금리를 받던 이 장기채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도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늘리겠죠. 근데 반면에 이 금리가 기준 금리가 좀 올라갈 거다 느낌 든다고 하면은 장기채보다도 약간 좀 단기채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뉘앙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돈의 좀 흐름,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반적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긴축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투자 선택에 있어서도 주식보다는 좀 금리가 오를 거로 대비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저축이나 아니면 채권 쪽으로 좀 넣어놓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보면서 사실 이 책을 좀 쓰면서 여러 논문을 보면서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도 보면은 이제 연준이 그때마다 이제 그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얘기나 아니면 의사록이 발표될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가 주안점을 갖고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고, 이 단어는 빈도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분석을 하고 앞으로 향후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보고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그러면은 현재 고금리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럼 장기채를 좀 투자를 조금 더 계속해도 되겠구나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 예로 저는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만약 10억 원의 여유자금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의 상당수는 제가 채권, 그러니까 특히 장기채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금리는 많이 올라가 있어. 이제 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장기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코로나19 좀 상황을 좀 봤을 때 보면 2020년 3월 대서양 봉쇄령이 뭐 내려지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극단적인 정도의 뭔가 봉쇄적인 정책을 취했고, 그 다음에 그 3월, 4월에 거의 제로금리 수준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기준을 뭐 평균 2% 선을 잡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때도 보면은 투자자들 이때를 살짝 잘 보고 뭔가 이제 좀 미리 대비를 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차익을 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렇게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위험 자산군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죠. 그쵸? 만약에 그때 어떤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미래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연준이 돈을 풀 때, 이 유동성을 막 풀 때 어느 시장에 아니면 어느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거냐 미리 예상을 해서 거기에 돈을 미리 넣어놓고 차익을 또 받겠죠. 물론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연준이 뭐 돈의 방향이나 이런 걸 항상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상당히 안 맞을 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가 2021년도 초쯤에 그때 기억나는 게 장기채 금리가 이제 10년물, 20년물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장기채 시장 투자자들은 이미 그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고 거기 시장에 나타난 거였는데, 연준에서는 걱정 없다, 금리 인상 없을 거다, 그러니까 몇 년 뒤에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상당히 착오를 일으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연준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자산을 지고 있었던 분들은 손해를 봤었고,
어떤 그런 경우도 좀 있긴 했었죠. 그래서 뒤늦게 2022년 3월 달에 연준이 좀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전까지는 잘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연준의 결정에 의해서 돈의 방향이 결정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거를 선제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안다고 하면은 좀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에 있어가지고 구성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